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려면 600생의 인연이 있어야 한대요. 한마디로 오랜 시간 이어진 엄청난 관계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 부부에게는 배 아파 낳은 딸과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건 아니에요. 혈연관계임은 틀림없으니까요. 밖에서 낳아온 자식도 아니에요. 사실 제 아들은 남편의 조카거든요. 처음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잠시 맡겨뒀는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결국 남편 호적에 넣게 되었네요. 제 남편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절친까지는 아니었지만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해둘 정도의 사이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의정부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중간에 연락이 끊기긴 했었지만 종종 싸이월드와 아이러브 스쿨을 통해 근황은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러다 헤어진 지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오빠의 여친과 남자친구의 여동생 사이로 말이에요. 남편의 소개로 그 자리에 나갈 때만 해도 고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오빠들이 그렇듯 제 남편도 평소에 자기 여동생에 대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저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죠. 친구와 저는 얼굴을 본 순간 바로 서로를 알아봤어요. 친구도 저도 학창시절에 딱히 안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에 반가움이 앞섰죠. 간단한 근황을 나누고는 이내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미래의 올케와 시누이 사이로 말이죠. 친구는 까탈스러운 성격이 아니라서 자기 오빠를 앞세워 시누이 노릇을 하려거나 하진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오빠의 연애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남편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당시 친구는 사귀던 남자와 강제로 헤어지게 되어 꽤 상심해 있던 상태였더라고요. 친구는 전문대를 나온 상태였고 남친은 명문대 의대를 나와 동대학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둘 사이를 난 남친의 엄마가 학벌과 집안 형편을 이유로 강제로 둘을 떼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는 남친한테 푹 빠져있던 상태였지만 안타깝게도 남친한테 친구는 그저 한때 사귀고 마는 정도의 여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반대를 하니 골치 아픈 상황을 모면하려 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곤 연락을 끊었다더라고요. 정말 개새끼였죠. 지 편한 대로 단물만 다 빼먹고는 귀찮아지니 팽한 놈이니까요. 당시 웹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하던 친구는 바쁜 남친을 대신해 사소한 심부름부터 술자리 기사 노릇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가며 남친을 상점 모시듯 했어요. 자기보다 벌이도 훨씬 좋은 남친의 지갑 역할까지 해가면서요. 친구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보기엔 호구짓에 불과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친구 옆에 있었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헤어지라고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정성을 다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자신을 버리자 친구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살았어요. 그때가 저와 조우한 때였죠. 남편이 제게 자기 여동생을 소개해준 이유는 결혼을 앞두고 제게 아군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동생과의 자리를 만든 남편은 얼마 뒤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시어머니께 소개했어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오빠와 저 역시 각자 직업이 있어서 온 가족의 벌이를 합하면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중산층 정도였다고 할까요? 반면 시댁의 상황은 3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가족 중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제 남편과 시누이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바쁘게 다니셨지만 아들과 딸한테 생활비를 받아 살고 있었으니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두 집안을 굳이 비교해보자면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저희 집이 더 나은 편에 속했어요. 그렇다고 시댁 살림이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자가로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벌어놓은 돈도 꽤 있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홀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할까봐 남편은 결혼 전에 시댁 재정에 대해 미리 말해주었거든요. 홀어머니의 여동생을 둔 장남한테 시집 오는 여자라면 당연히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하면서요. 사실 대놓고 물어볼 수 없어서 내심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알아서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 고맙더군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뒤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제 남편이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 눈에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나 봐요. 남편이 돌아가고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보니까 사람이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특히 말에 진중함이 있는 사람이라 믿음이 가더구나. 저런 사람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될 것 같아. 회사 인사과에서 수십 년째 사람 보는 일을 해온 아빠 말이라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더 시간을 끌 거 없이 서둘러 이듬해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남편과 얘기를 끝냈어요. 정확한 일정은 상견례 때 만나 양가 부모님이 결정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글쎄 친구, 아니 시누이가 안 나왔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다나요? 그땐 제 코가 석자라 시누이 일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 후로도 시누이는 제 전화도 안 받고 시댁에 찾아가도 늘 집에 없더라고요. 시누이긴 해도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저랑 시어머니 사이에 있어주면 심적으로 의지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번번이 자리에 없거나 연락이 안 되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화는 요즘 통 연락이 안 되네. 매번 집에도 없고 말이야. 혹시 경화한테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회사 일이 바쁘다던데 그래서 그럴걸? 나도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 뭔가를 숨기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때 남편도 저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시누이 일은 접어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됐는데 뭐야? 경화는 오늘도 안 와? 회사 일이 좀 바쁘다더라고. 일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해해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회사 일은 자기가 혼자 다 한대? 오빠 결혼식에도 못 올 정도로 바쁠 일이 뭐냐고. 기집애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그렇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전화 한 통도 못 할 정도로 바쁘대? 서운한 마음에 투덜대는 저를 보자 남편은 더는 안 되겠다는 듯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경화 집을 나간 지 좀 됐어. 회사도 그만뒀더라고. 엄마한테 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머리 좀 식히고 돌아가겠다고 문자는 했던 모양인데 뭔 일이 있는지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더니 아직도 힘든가 봐. 그런 애한테 내 결혼식 오라고 닥달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이야. 말 못해서 미안해.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야 한 달이 건너지만 피부치인 남편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누이 없이 저희 결혼식은 끝이 났고 신혼집에서 우리 둘만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생각 같아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꿀 떨어지는 달콤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지만 실상은 반대였어요. 남편도 저도 결혼 때문에 회사를 오래 비운 탓에 밀린 업무가 많았거든요. 그걸 처리하느라 우리 부부는 오히려 결혼 전보다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그렇게 폭풍처럼 밀린 업무를 끝내고 조금씩 생활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업체를 통해 사라진 시누이를 찾았는데 글쎄 가족한테도 말 않고 몰래 숨어서 애를 낳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친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았다나 봐요.
가족들한테 알리면 당연히 애를 지우라고 할 것 같아 숨겼던 거죠. 그리고 남친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미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병원으로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더래요. 그래도 만날 방법은 병원에 찾아가는 것뿐이라서 몇 날 며칠을 병원 로비에 앉아 죽치고 있었더니 남친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했더래요. 너 한 번만 더 내 아들 병원에 찾아오면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만나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자기한테 말하면 전해주겠다고 하길래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당황하더니 당장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간 신우이는 남친 엄마 손에 끌려 병원에 가게 됐고 임신 진단을 확인한 남친 엄마는 중절 수술을 하라고 하더래요. 이미 헤어진 마당에 네가 애 가졌다고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고 딱 잘라 얘기하마. 돈을 달라면 주고 사과를 하라면 하마. 하지만 내 아들 인생은 절대 너한테 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 아들을 아껴주는 네 마음은 고맙다. 같은 여자로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뱃속에 있는 낳으면 안 돼. 우리 애 얼마 전에 선본 여자랑 이미 결혼 날짜까지 잡은 참이거든. 그런데 이제와 뭘 어쩌겠니. 네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했다면 제발 내 아들 좀 놔주렴. 내가 수술비에 위조료까지 해서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애 지워. 응? 신우이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마저 부정하는 남친의 엄마 앞에서 더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남친 엄마가 나가고도 한참을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했대요. 그 돈으로 아무도 몰래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 사표를 내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다행히 지인들의 도움으로 재택근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아이까지 낳게 된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가족과도 등진 채 혼자 일과 육아를 감당해야 했던 신우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고 더는 육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집으로 돌아온 거였죠. 집에 돌아온 뒤로는 육아도 팽개친 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방에만 처박혀 지내게 되었고 그러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젖먹이 아이를 남겨둔 채 말이죠. 갑작스런 여동생의 죽음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동생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더군요. 그동안 딸을 대신해 육아를 맡아온 시어머니도 딸을 잃은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고 결국 아이를 돌볼 사람은 저밖엔 없었어요. 당시 저는 이직을 앞두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아이도 낳아보지 않은 여자가 둘째 젖먹이 아이를 키우게 되자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도움을 청했죠. 엄마는 당신 딸이 얼떨결에 신우의 자식을 떠맡게 된 거에 광분하면서도 절 위해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애가 무슨 죄겠니? 대책 없이 애만 낳고 떠난 애미가 죄지. 애 아빠란 놈도 그렇지. 치새끼를 가진 여잘 버리긴 왜 버려? 썩을 놈의 새끼. 그렇게 버릴 거면 애초에 애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의사란 놈이 피임도 할 줄 모른다디? 그나저나 너도 이직할 때까지만 보기로 한 거 확실해? 은근슬쩍 너한테 애 떠맡기는 거 아니지? 혹여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 입양을 보내든 시어머니가 직접 키우든 결정하라고 말이야. 안 그럼 네가 독박 쓰는 수가 있어. 처음엔 당신 딸이 신우의 아이를 떠맡게 될까봐 아이한테도 고운 눈길 한번 안 주던 엄마는 시간이 지나자 저와 남편처럼 아이한테 차츰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애가 말이야 안 할 때마다 어찌나 가슴에 폭 안기는지 돌아서면 눈에 밟힐 지경이라니까. 이렇게 정이 들어서 나중에 힘들지 않을까 모르겠어. 엄마 말처럼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아이를 품에서 떼고 싶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애가 얼마나 순한지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 육아가 그리 버겁게 여겨지지 않는 것도 아이와 떨어지기 힘든 이유 중 하나였죠.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에서 일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환하게 웃는 아기를 보며 푸는 듯 했어요. 이렇게 아이한테 점점 정이 들어가던 어느 날 연락도 않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찬물을 한 잔 들이키시더니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으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이걸 어쩌냐? 애 아빠가 병원을 옮긴 모양인지 연락도 안 되고 걔 엄마도 전화를 안 받는다. 이것들이 작정하고 튄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께서 애초에 잠시만 봐달라고 그러셔서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어떡하냐고요. 어쩌긴 뭘 어쩌겠니? 상황이 이런데 그냥 네가 키워야지. 글쎄 뻔뻔하게도 안면 싹 바꾸며 이러지 뭐예요. 어머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 아기 어머님 손주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간 애 봐드린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는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더는 못 참는다고요. 이직하기로 한 직장 출근 날짜도 정해졌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애 데려가세요. 지금까지 참아오다 퍼져버린 감정에 한참을 씩씩거리는데 글쎄 아이가 그런 저를 무척이나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지 뭐예요. 아직 젖도 안 뗀 아이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가 싶었죠. 아이 슬픈 표정은 마치 처량한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새까만 눈동자가 촉촉히 젖은 채로요.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아무리 멈추려 해도 좀처럼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죠. 그때였어요. 아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더군요. 마치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말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와 떨어지지 못할 것 같다는 걸요. 시어머니한테 애를 데려가라 모질게 말은 했지만 키운 정도 정이라고 그 사이 저와 아이는 마치 친모자처럼 감정마저도 소통하게 됐으니까요. 저녁 때 퇴근한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께 전화를 해 화를 냈죠. 모자가 싸우는 소리가 전화기 밖으로 다 들릴 정도로 말이에요. 어머님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이런 빌어먹을 인간들이 다 있나? 애비란 놈은 아예 연락도 안 되고 그 애미랑 통화를 하긴 했는데 자기넨 죽어도 못 키운다는 거야. 자기네는 아이를 지운다는 약속을 받고 경화한테 돈까지 준 이상 더는 책임질 수 없다나? 아유 미친년. 그러게 애는 뭐하러 나와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 병원에 다니는 처지라서 내가 애를 볼 수도 없고 어쩌면 좋니? 그렇다고 엄연히 우리 집 핏줄인데 애를 시설에 보낼 수도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새아기가 내 허리 나을 때까지만 고생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오죽하면 애미가 이런 부탁을 하겠니? 그래도 네 동생 새끼 아니니? 우리 집 핏줄이 흐르는 네 조카. 애미 이름 불쌍한 것을 어떻게 매정하게 시설에 보내? 그러다 천벌을 받지. 급기야 어머니는 훌쩍이기 시작했고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죠. 그 모습을 보니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이의 친부와 연락에 닿을 때까지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자고 말했어요. 이직이야 언제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아기만 생각하자. 어머님 말씀대로 당신 여동생 아기면 우리 조카기도 하잖아. 그러자 남편이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염치 없어서 도저히 말도 못 꺼내고 있었다면서 저한테 고맙고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더군요. 늘 든든하던 제 남편이 말이죠. 언젠가 누가 그러더군요. 그날 제가 남편한테 그 말을 먼저 꺼낸 건 제 스스로 무덤을 판 거나 다름없는 짓이었다고요. 네,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어른들 싸움에 죄 없는 아이가 희생을 당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그날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신우의 아들을 키우게 된 게 억울하거나 화가 나서는 아니니까요. 신우이의 아기를 키운 지 2년이 지나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이를 돌보며 출산 준비를 하는 건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자주 찾아와 집안일을 거들어 주시곤 했어요. 육아와 출산 준비를 동시에 하다 보니 연년생 남매를 키운 친정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겠더라고요. 저야 친정엄마 도움도 받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빨래며 청소까지 다 해주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힘들어 투정을 부리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저보다도 어린 20대 나이에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혼자 감당했을까 생각하니 그동안 엄마한테 잘해드리지 못한 게 미안했어요. 제가 철이 든 건지 엄마랑 같은 입장이 되고 나니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제가 딸아이를 낳고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아이 친부 소식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우의 아들은 7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생각도 않고 살았는데 그제야 아이의 호적 걱정이 되더라고요. 호적이 없으면 초등학교 입학도 할 수 없으니까요. 여보, 재민이 말이야. 당신 호적에 넣으면 어떨까? 친부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판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곧 학교도 보내야 하고 재민이도 당신이랑 나를 엄마 아빠로 알고 사는데 우리 이제 그만 재민이를 우리 아들로 받아들이자. 솔직히 친부가 나타나서 우리 재민이를 데려가겠대도 나 못 보낼 것 같아. 나 재민이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당신 호적에 올리자. 응? 남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정말 괜찮겠냐고 묻더군요. 한번 호적에 올린 이상 앞으로는 진짜 우리 아들로 키워야 하는데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들어온 지 7년이 지나서야 신우의 아들은 온전한 저희 아들이 되었어요. 호적 정리까지 마치고 나니 그동안 제 가슴을 누르고 있던 답답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재민이와 제 딸은 여느 집 남매처럼 투덕거리기도 하고 세상 둘도 없는 남매처럼 다정하기도 해서 뒤늦게 서류상 아이들이 친남매가 됐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문서상의 확인일 뿐인 거였죠. 그렇게 아이들은 재민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시작으로 둘 다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고작 10살밖에 안 된 재민이는 그래도 지가 오빠라고 학교가 끝나면 학교 보원관실에서 동생을 기다렸다가 손잡고 집에 데려오곤 했어요. 아들 덕분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막 세탁기를 돌리려는데 낯선 여자가 저희 집 배를 눌렀어요. 누구냐는 물음에 남편 아이 때문에 왔다고 하더군요. 순간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빨리 뛰었어요. 혹여 아파트 주민들이 볼세라 재빨리 아파트 로비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곤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섰다가 얼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값비싼 옷차림의 여자는 집안 곳곳에 걸린 재민이 사진을 훑어봤어요. 애가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그 여자 말 맞다나 남편이 보면 환장하겠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그쪽 시어머니, 더는 허튼 짓 못하게 당신이 말리세요. 그쪽 내외는 모르고 살았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당신 시어머니가 나한테 매달 애 양육비를 뜯어갔어요. 몇 년 전엔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고 입학 축하금까지 받아갔고요. 몰랐죠? 내 남편한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주겠다는 게 조건이었는데 이 늙은 여우가 내가 불임이란 사실을 알고는 돈 욕심을 내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내 상황이 좀 그렇거든요. 애 못 낳는 며느리를 시댁에선 반가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나마 우리 집 재산 때문에 이혼하잔 말은 못하지만 자기 자식이 살아있단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려오려 들겠죠. 난 애 못 낳는 죄인이니 그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당신이 막아줘요. 당신 시어머니가 내 남편 못 찾아가게 당신이 막아줘요. 그동안 아들처럼 키웠으면 정도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나 애 키울 자신 없어요. 우리 집에 이 애 들어오면 애도 저도 불행할 게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시어머니 좀 막아달라고요. 부탁드려요, 제발. 시종일관 도도한 표정을 잃지 않던 여자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는 울면서 사정을 하더군요. 그날 밤 남편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하자 남편은 금방이라도 일을 저지를 사람처럼 광분했어요. 혹여 아이들이 들을까봐 저는 남편을 데리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곤 차 안에서 남편을 진정시켰죠. 나라고 멀쩡한 기분이겠어? 지난 10년간 어머님한테 속은 건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화가 나도 당신보다 내가 더 난다고. 그치만 애들이 알면 어떡해. 우리 재민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 할머니가 자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다는데 말이야. 일단 이 일은 나한테 맡겨줘.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나 다시는 당신 엄마 안 볼 거야. 내 애들한테도 이제부터는 친할머니는 없는 거야. 당신의 어머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안 말려. 대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봐. 약속할 수 있겠어? 남편은 붉어진 눈시울로 화를 누르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남편을 집으로 올려보낸 뒤 저는 차를 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주택가에 위치한 시댁 대문 앞엔 낯선 차들이 질비하더군요. 시간이 늦었는데도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막 차에서 내리려는데 집안에서 낯선 사람 너댓이 주변을 살피며 나왔어요. 그리곤 집 앞에 세워둔 차를 각자 나눠 타고 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이 하도 불길해서 저는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죠. 그리곤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온 집안에 담배 연기가 가득했어요. 그리곤 집안 곳곳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흔적들이 질비했죠. 그리고 바닥엔 도박판을 버렸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시어머니는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보시곤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더군요. 아, 동네 여자들이랑 재미로 화투 몇 판 쳤어. 점 10짜리 놀이지 뭐. 근데 이 시간에 네가 여긴 웬일이니? 왜?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은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걸 아시는 것 같네요. 왜? 네 집에 찾아왔던 그녀니? 그 여자가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다. 그 여자 정신이 이상한 여자야. 그러니까 그 여자 말 말고 내 말 들어. 무슨 말을 했는 줄 알고 그 여자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죽은 딸 손주 팔아서 10년 넘게 돈벌이 한 거요? 아들 며느리 다 속이고 자기 손주 키우라고 떠넘긴 거요. 도대체 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손주 판 돈 받아서 노름판에 쏟아 부으셨어요? 재미라고요? 당신은 아이 인생을 가지고 재미로 도박을 벌였냐고요.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개도 안 건드릴 더러운 쓰레기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손주 팔아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고? 누구 맘대로.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뭘 원하든 당신 뜻대로는 절대 안 될 거야. 우리 재민이는 처음부터 당신 손주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내 아들 팔아서 돈 벌 생각 다시는 하지 마. 그랬다간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당신 물어 뜯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 스스로 달게 받아. 그때였어요.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화투장을 쓸어담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마침 달려들어온 경찰들이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의 가정집에서 왜 이러냐고 소리를 쳤어요. 경찰이면 다야? 왜 야심한 밤에 남의 집에 들어와선 선량한 시민을 괴롭혀? 나 당신을 고소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이 집에서 도박만 벌인 일당들도 이미 다 체포했으니까 서해에 가서 따지라고요. 그리고 누가 선량한 시민이에요?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하우스 차려놓고 수억 대 도박판을 벌인 사람이 선량한 시민은 아주머니 며느님이죠. 도박꾼들 얼굴이랑 차량 번호까지 선명히 나온 영상을 보내주신 덕분에 모두 체포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제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책임지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집 근처에 얼씨만 했다간 봐요. 평생 교도소에서 콩밥 먹고 살게 될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불법 하우스를 운영하며 도박판을 벌여온 사실이 모두 밝혀져 실형을 받게 되었어요. 제 남편이 어린 시절 한동안 엄마랑 떨어져 살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도 도박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이후로 수차례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아버님은 시어머니를 내쫓았는데 아버님이 암으로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때부터 다시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도 도박으로 다 날리고 자기 손주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였죠. 그리곤 집까지 도박 빚으로 넘어가게 되자 손주를 팔아 한몫 챙길 계획까지 세운 거고요. 입에 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추악한 인간이었어요. 저는 경찰에 이 사실을 모두 알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돈을 뜯겨온 여자가 협박으로 갈취당한 사실과 통장 이체 내역 등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고요. 정황과 증인, 증거까지 모두 갖춰서 결국 시어머니는 실형을 받게 되었죠. 거기다 우리 재민이한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졌고요. 도박에 미쳐 혈육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은 시어머니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았어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비록 힘겨운 시련을 겪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은 사랑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굳세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가족의 힘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소중한 가족과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